자, 제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거쳐서 원가회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원가회계는 자, 우리 전산세무위급 시험 기준으로 했을 때 5문제가 나와요. 15개 중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원가회계가 이론 문제 중에 노력 대비 효익이 가장 커요. 우리 재무회계에 대해서 엄청 오랫동안 했죠. 근데 거기에서 5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적으로 포인트 잡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부가가치세 그 많은 것 중에 3문제 나와요. 그리고 소득세도 그 많은 것 중에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어디서 나올 거라고 잡기가 좀 애매한데, 이 원가회계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부분이 7개예요. 근데 7군데에서 5문제가 나와요. 그럼 우스갯소리로 7개를 전부 다 이해를 하면 당연히 좋게 하기 위해서 문제 D는 기출 문제를 쓰면서 자꾸 풀 건데, 그런데 내가 만약 이해 안 가더라도 그 안 가는 것 뺀 나머지는 또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위해서 숫자를 쓸 거예요. 그런데 계산하는 문제는 5개 중에 1개 아니면 2개만 나와요. 전부 다 글로 나오기 때문에 원가회계 문제를 제가 말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가의 개념에 대해서 아냐는 건데, 나오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그 시험 목적으로 이론 중에서 노력 대비 효익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중에 뭐 상위 과정에 가시면 그 다음 과정에서는 더 심해요. 얘는 딱 봐서 내가 답을 안다 모른다가 딱 보이니까 바로 푸는데, 아닌 나머지는 이건지 저건지 한국말이 제일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이 원가에는 우리 지금 시험에서는 버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말로 하는 부분들을 먼저 포인트로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원가회계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보면, 원가회계 개념하고 목적이라고 적혀 있죠. 이 원가회계는 내부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하는 거는 관리회계인 거고, 이 원가회계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교재 순서대로 하면, 우리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는 수단이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무제표에는 우리는 재무상대표에 기말 원재료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에 그런 재고 자산들도 있고, 손익계산서에는 보면 매출 원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런 정보를 원가회계에서 계산을 해서 정보를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가회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시험 목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추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조업을 하는 회사를 가면 컴퓨터로 원가회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원가회계를 해서 우리 계산자료 입력에서 기말재고자산 입력했던 거 있죠. 그걸 컴퓨터 원가회계연구에서 다 불러오게서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회계는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요소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할 거고, 자, 그리고 양가로 2번을 보시면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이건 관리회계죠. 그럼 관리회계 할 때도 그 관리회계는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그 관리회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코스트가 들어갈 거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투입을 했을 때에 손익분기점이 언제다, 이런 거 계산한 건 관리회계인데, 그 전까지 정보를 제공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원가회계의 또 목적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원가 통제에 필요한 원가 정보.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원가회계의 본연의 목적이에요. 여기에 돈 얼마 들어갔다,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다, 재료비가 얼마 들어갔다, 나머지 경비들이 총 얼마 들어갔다. 그래서 물건 가격이 원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어디서 상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두루두루 전부 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특정 하나만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원가액의 특성에서 틀린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제 교재 123페이지로 가서, 사진은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먼저 원가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파악을 할 게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죠. 인건비를 노무비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물건 만드는 데에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그리고 그다음 많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일반적으로 뭐가 많이 들어간다고 찝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경비들 중에서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제조 경비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제조 경비. 그럼 우리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 세 가지가 원가의 3요소인데 이 세 개를 합쳐서 표현할 때 제조 원가라고도 표현할 거고 총 제조 원가라고도 표현할 거고 기간적 의미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도 표현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는 상황에 맞춰 가지고 출제위원이 그냥 아무 때나 쓸 거니까 다음 중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그렇게 해도 얘네들 합치는 거고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해야 돼도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가 많이 늘었다, 재료비 원가가 많이 늘었다, 아니면 우리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원가 회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만드는 물건의 한 개 가격이 얼마인지를 산정을 해야 우리가 얼마에 팔지 매출액도 우리가 측정을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익률이 얼마가 날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개당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비행기를 만드는 곳하고 볼펜을 만드는 곳하고 볼펜 한 개당 가격 산정하는 방법과 비행기 한 대를 산정하는 방법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든 한 개당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우리 같이 이제 업종별로 어떻게 할 거냐를 점점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업종마다 원가를 분류하고 나누는 방식은 다른데 지금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한 방식대로 하게 되면 물건을 한 가지를 만들고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이상의 물건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한 개의 물건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는 거는 이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분류를 이 상태에서 더 나누게 될 건데, 자, 첫 번째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추적 가능성이라는 건 우리가 지출을 했는데 어디에 썼는지를 알면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사용하긴 했는데 공통으로 써서 어디에 썼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들 있죠. 그걸 추적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적이 가능한 원가의 요소를 우리는 직접 원가라고 표현할 거고 추적 불가능한 요소를 간접 원가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직접 원가다, 간접 원가다 이런 표현을 쓸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추적이 가능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들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들을 구분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적이 가능한 재료비를 직접 재료비라고 할 거고 추적이 불가능한 재료비를 간접 재료비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그 땅콩 과자, 호두 과자 같이 이렇게 하는 포장마차 같은 곳 있죠. 전 땅콩 과자 참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더라고. 근데 그 땅콩 과자 하는 곳에서 땅콩을 사오면 땅콩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호두를 사오는 거는 호두 과자에 대한 재료비라고 볼 수 있는데 밀가루 반죽을 사왔어요. 그럼 이 밀가루 반죽은 땅콩 과자에 들어가야 얼마를 써야 얼마라고 해야 될지 호두 과자에 얼마 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날에 따라서 호두 과자, 땅콩 과자 팔리는 것도 다르고 그걸 넣을 때마다 일일이 얼마치 썼다라고 측정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근데 우리가 쓴 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으로 써서
어느 거에 들어갔다는 걸 잘 모르겠다는 거, 그걸 간접 재료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콩이 비싸지면 땅콩 과자가 1,000원에 주는 개수를 줄이면 돼요. 호두가 비싸지면 호두를 줄이면 되는데 밀가루 반죽 가격이 올랐을 때 그럼 얼마씩 줄일 거냐, 이건 애매하겠죠. 그게 간접 재료비와 직접 재료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인건비에서도 자, 우리가 물건 만드는 거에 직접적으로 현장에 있으신 분들의 인건비는 그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건 직접 노무비라고 할 건데, 우리가 물건 만드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공장에 필요한 요소인 공장장이라든지 공장 관리직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월급도 물건 가격에 다 같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그런 월급은 얼마일 것이냐, 어디에다 넣어야 될 것이냐,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간접 노무비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특정한 물건에만 특허권이라든지 특허 기술을 넣는다든지 어느 한 제품만 외주를 줘서 포장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특정 제품에만 들어가는 걸 직접 제조 경비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 공장 월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우리 공장이 전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공장에서 10가지 종류의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그 월세는 그냥 우리 공장에 대한 월세지 얼마씩 나눠야 될지 모르겠죠. 그런 형태로 우리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간접 제조 경비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 제조자는 생략해서 직접 경비, 간접 경비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도 단기총 제조 원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재료비를 추적 가능한 거, 추적 불가능한 거, 노무비를 추적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제조경비를 추적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이렇게 구분을 나눈 거예요. 얘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6개를 전부 다 더해도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지금 시험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비용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단기는 이번 회계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1년에 한 번 원가 통제하는 곳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최소한 당월 총 제조 원가는 쓸 거예요. 당주하는 곳은 좀 빡세고 당월은 최소한 한 달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전부 다 합치면 우리는 단기 총 제조 원가 6개 다 합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라는 의미는 이번 기간 동안에 물건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모든 요소예요. 재료비든 노무비든 경비든 추적이 되든 추적이 안 되든 들어간 모든 요소의 합을 단기 총 제조 원가, 올해 총 투입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 의미 이해가시죠? 그럼 여러분은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참고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표현을 원가회계에서 하는데, 재무회계의 원가를 보내는 사람들은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해요. 다 같은 뜻이에요. 원가다 비용이다, 어차피 지출된 거니까 회계에서는 얘를 비용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재무회계에서는, 원가회계에서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제가 직접 원가, 간접 원가라고 했죠. 얘를 표현하는 사람은, 문제 내는 사람 자기 마음이에요. 직접비라고도 표현하고 얘를 간접비라고도 표현해요. 그럼 원가비 혹은 원가 비용, 이거 두 개를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걸로. 그럼 자, 우리는 지금 물건 한 개당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지금 분류를 나누는데, 이렇게 6가지로 나눴을 때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추적이 가능한 이 직접 원가들은 별도로 통제하는 데에 유의미한 결과를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추적이 안 되는 이 간접 원가들을 전부 따로 하나씩 통제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 들어간 건 맞는데, 그런데 어디에 쓴지 모르는 거를 따로 나눠 가지고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는 간접 재료비와 간접 노무비와
간접 제조 경비를 모두 다 합쳐서 제조 간접비 혹은 제조 간접 원가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 세 개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아래에 있는 이 세 개들 있죠.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서 제조 간접비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첫 시간은 제가 분류하고 용어를 쭉 계속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 제조 간접비라는 건 얘네들이니까 제조 간접비에는 재료비가 안 들어가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추적되지 않는 재료비는 들어가 있는 거죠. 제조 간접비에는 노무비도 들어가 있죠. 추적되지 않는 노무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추적이 안 되는 것만 모아둔 거인 거지. 재료비도 들어가 있고 노무비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제조경비도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에서 직접 재료비는 일반적으로 잘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종종 생략을 해요. 얘는 발생한다면 표현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가 특허가 있는데 한 제품만 집어넣는다, 한 제품만 뭐 다른 뭔가를 한다, 이런 일은 잘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직접 제조 경비는 있다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우리가 이루는 구성하는 요소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얘를 생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네들 6개를 전부 다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했죠. 그럼 이걸 이제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 해서 자,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이 공식은 매우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우리가 원가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방법을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런 이야기죠. 지금 위에 제가 적은 거에서 얘와 얘와 얘네들 다 합친 게 제조 간접비니까 얘는 생략을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분류만 서로 다르게 한 거지, 그냥 전부 다 합친 건 단기 총 제조 원가인데, 분류를 추적 가능한 재료와 추적 가능한 노무비, 그 외 나머지를 여기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발생한다 그러면 더해줘야지 되겠죠.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할 때는. 그럼 지금 이렇게 기본 구조를 가지는 게 물건을 두 종류 이상을 만드는 회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자, 얘네들 있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표현할 때는 얘 둘이를 합쳐서 직접 원가다, 쟤는 생략을 해서 참 같은 용어로 쓰면 좋은데 기본 원가다, 또 얘를 기초 원가다, 이렇게 세 개를 섞어 쓸 거예요. 기본 원가다, 기초 원가다라고 해도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개는 같은 뜻,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에다가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걸 합쳐서 우리는 가공 원가라고 해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가공 원가라고 하고, 또 얘를 전환 원가라고도 해요. 얘를. 자, 그럼 우리는 자, 이쪽에다 좀 쓸게요. 여기에 직접 재료비에 가공 원가나 전환 원가를 더하면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얘 둘이 합이 가공 원가, 전환 원가거든. 그죠?
지금 이렇게 분류를 나누는 건 여기 위쪽의 방식과 아래쪽의 방식이 그 물건 만드는 형태에 따라서 서로 업종이 분류를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첫 시작은 이렇게 나누고 나서 우리가 비행기 만드는 곳 같은 경우는 위의 방식을 쓰고 볼펜 만드는 곳에서는 아래의 방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은 이렇게 분류를 나눈 후에 그 다음 분류를 이렇게 나누게 될 거고, 이건 추후에 이제 얘네들 나눈 걸 가지고 계산해 가는 걸 우리가 같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첫 번째 이유는 단기 총 제조 원가 올해 만드는데 얼마만큼 돈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뒤에 문제 풀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걸 주는 값을 이 세 개를 줄 때도 있고 이렇게 두 개 줄 때도 있고 이렇게 두 개 줄 때도 있어요. 아니면 막 섞어서 주면 여러분이 알아서 추려서 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기본 원가와 가공 원가 양자에 해당하는 걸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합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다. 직접 농업비는 중간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이 순서를 기억해서 직접 추적되는 거니까 얘는 기본이더라, 기초더라.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이 있더라, 가공 원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자,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또 우리가 원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디에 쓴다 안 쓴다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하고, 두 번째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자, 교재 이제 124페이지로 가서 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상당히 많이 문제 나올 거예요. 자, 원가 행태라는 건 뭐 이 돈이 우리가 물건을 많이 만들거나 작게 만들었을 때에 이 돈이 얼마만큼 들어갈 거다, 비례적으로 같이 많이 들어갈 거다, 상관없이 똑같을 거다, 이런 것들을 따지는 원가 행태인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우리가 물건 많이 만들고 작게 만들었을 때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원가 행태 중에서 자, 첫 번째 변동 비원가 행태, 변동 원가라고도 하는데, 이 변동 비원가 행태에서 우리가 볼 때 총원가를 확인하는 게 있고, 그리고 단위당 원가를 이제 보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제가 세상 제일 좋아하는 게 짜장면이에요. 아마 토요일날, 저번 주 토요일날 만약에 학원에 누군가 왔었으면 우리 반에 저같이 짜장면 먹으러 갔을 거예요. 다른 반 분명 와서 공부하시길래 밥 먹으러 같이 갔었었는데, 물론 4명이에요. 5명은 안 어겼어요. 자, 그럼 짜장면이 한 그릇에 만드는 데에 밀가루가 200원이 들어간다고 볼게요. 그러면 자, 이때 짜장면을 내가 100그릇 만든다면 밀가루는 총 얼마치 들어가죠? 100그릇 만들면 2만원치 들어가겠죠. 1000그릇 만들면 20만원치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이 밀가루는 지금 내가 총 들어가는 밀가루 가격은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만들면 작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이 총원가는 얘는 비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총원가는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을 많이 만든다 작게 만든다를, 혹은 누가 일을 많이 한다 작게 한다를 조업도라고 하는데,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원가는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규칙이 나오게 돼요. 그럼 단위당 원가라는 건 내가 정하는 최소 1단위당 얼마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최소 1시간당 1초당 짜장면 한 그릇당 내가 정하는 최소 1단위당 얘가 얼마만큼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자, 짜장면 한 그릇 만드는데 밀가루가 200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짜장면 1000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에는 밀가루가 얼마 들어갈까요? 나경 씨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그래서 잘 들으라 그랬잖아. 자,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가 200원치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그럼 짜장면 800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때 짜장면 한 그릇에는 밀가루가 얼마만큼 들어갔을까요? 제가 마지막 질문한 게 뭐였죠? 짜장면 한 그릇에는이라 했잖아요. 그게 단위당이에요. 그럼 한 그릇에는 200원이겠지. 그죠? 내가 짜장면을 100그릇을 만들든 1000그릇을 만들든 2000그릇을 만들든 짜장면 한 그릇에는 200원치 들어갈 거잖아요. 밀가루가. 그게 단위당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내가 말하는 최소 1단위다. 짜장면 많이 판다고 해서 짜장면에 그 면 양을 작게 넣어주고 많이 넣어주고 그렇게 하진 않겠죠. 일정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이런 재료비들은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 거예요. 전체 돈 들어가는 총 원가는 늘어나겠지. 많이 만들면. 작게 만들면 작고. 그런데 1단위당 금액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저out도가 증가하여도 총 원가는 일정하다라는 규칙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잠시만요. 한글에도 그리기가 되나? 아니죠. 내가 원하는 이런 게 아닌데. 이 쭉쭉쭉 긋는 거 안 되는 것 같죠? 왜냐면 시험에 그래프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쓰고 그럼 이걸로 쓰면은 지워지니까 한글은 그냥 안 쓰지나? 우리 제일 만만한 보조 프로그램의 그림판. 예? 잘못 적었네. 예, 죄송해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요. 제가 왜 단위당 원가다가 총원가라고 썼지? 예, 그냥 그래프는 제가 이걸로 대략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그래프를 볼 때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얘가 당연히 x축이겠죠. 얘가 y축이에요. 자, 지워졌다. 자, 그럼 수학과 나오신 분들은 생각을 좀 뒤집어 주시고 수학과 나오신 분 아니면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평생 살아가도 돼요. 수학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어릴 때 수학했던 기억 나시나요? 전 기억 안 나요. 자, 근데 자, 원래 수학은 y축에 따라서 변하는 게 x축에 드러나게 나오는 게 수학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수학이 정석 이거 보면서 하는 거. 그런데 그 수학을 제외한 경제학이나 모든 학은 x축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과값을 y축에 둬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 보면 막 높이가 이렇게 있는 거 봤을 때 y축이 움직이는 걸 보고 주식하시는 분들 높은 게 올랐다고 보고 있는 것, 기간과 시기와 타이밍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얼마이다를 y축에 두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내가 x축에 내가 원하는 값을 움직였을 때 결과가 얼마인지 보고 싶은 건 y축에 둬요. 그래서 그래프의 주인공은 y축이에요. 그럼 x축은 내가 뭔가를 많이 만들었다 작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저업도를 두는 거고, 혹은 일 많이 시켰다 작게 시켰다라고 하는
접도가 x축인 거고, y축에 내가 보고 싶은 게 총원가면 총원가를 y축에 둘 거고, 단위당 원가면 단위당 원가를 y축에 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주인공은 y축이에요. 시험 때 그래프가 나오니까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어떻게 드릴 수가 없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y축에 총원가를 두게 되면, 총원가를 두면,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내가 자, 몇 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자, 내가 짜장면을 100그릇, 200그릇, 300그릇, 400그릇 이렇게 만들게 되면 200원 밀가루가 들어간다고 하면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도 안 만들면 밀가루 들어갈 일 없겠죠. 그러면 만나는 섬의 기울기를 맞추며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이걸 우린 비례 그래프라고 하죠. 그죠? 이 그래프를 외우라는 거예요. 지금 변동비 하고 있어요. 좀 이따 또 고정비 그래프들도 볼 거거든. 그리고 준변동비, 준고정비도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동비의 총원가 그래프가 이거라는 거예요. 변동비의 총원가 그래프, 비례 그래프라고 하죠. 저 어릴 때 선생님한테 이거 가지고 이야기했다가 혼났어요. 내 눈에는 앞만 봐도 직선인데 얘는 비례 곡선이라 그러길래 왜 그게 곡선이에요 했다가 얼마나 혼이 났더니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왜 곡선이라고 표현하는지는 저는 직선 같아 보이는데, 자, 이게 우리 비례 그래프라고 하죠. 자, 그럼 지금 변동비 총원가 그래프예요. 얘가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얘가 변동비의 총원가 그래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번에는 자, 똑같이 x축은 저우도고 y축이 있을 건데, 자, xy는 안 쓸게요. 자, 저우도인데 이번엔 y축에 단위당 원가를 둘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짜장면을 점점점 많이 만들어 가는데 100그릇, 200그릇, 300그릇, 400그릇. 자, 이때 자, 단위당 원가를 가지고 보게 되면 내가 짜장면을 100그릇 만들어도 한 그릇의 짜장면에 들어가는 밀가루는 200원이죠. 200원 200그릇을 만들어도 짜장면 한 그릇에 들어가는 거는 2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일정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그죠? 뭐 몇 그릇을 만들든 간에 그래프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변동비의 단위당 원가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는 본인의 성의의 차이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얘는 시험에 제가 나온다고 이야기하죠. 이따 지금 기출 문제 풀 건데 열 몇 회차가 다 나와요. 지금 이 설명해 놓고 제가 나온다고 하고 지금 1시간 난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럼 본인이 성의의 차이예요. 시험에서 맞추겠다 안 맞추겠다는 거. 그죠? 그래서 지금 얘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프든 자, 글로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니까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글로 더 많이 나오겠지. 근데
그래프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변동비 가지고 설명을 한 건 얘를 재료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재료비 한마디로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쓰면 작게 들어가는 게 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요소들이다. 자, 그럼 자 이번에는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걸 보면 자, 얘도 총원가 그래프와 단위당 원가 그래프가 있는데 자, 이건 주로 예를 드는 게 자, 우리 중국집 월세를 가지고 볼게요. 중국집 한 달 월세가 예를 들어 60만 원이다라고 보면 한 달 월세가 60만 원이 있대. 자, 그럼 얘는 자, 총원가가 총월세인데 이번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그럼 총월세가 얼마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되겠죠. 어디 갔을까? 지금까지 열심히 그렸는데. 지금 이제 중국집 월세를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계속 짜장면을 만드는 걸 조업대에 뒀다고 볼게요. 그러면 짜장면 100그릇을 만들었어요. 100그릇 만들면 월세가 얼마 나올까요? 한 달 월세. 10그릇 만들어 팔면 60만 원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짜장면 200그릇 만들면 월세는 그래도 60이죠. 300그릇 만들어도 60이고 400그릇 만들어도 60이고 심지어는 하나도 못 팔아도 월세는 60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제가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린다고 하는 건 내가 물건을 많이 만들고 작게 만들고 하고 관련 없이 무조건 최대값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정비 원가 형태다, 변동비 원가 형태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요소라는 건 내가 뭔가 많이 하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하면 작게 들어가는 거고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린다는 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단 돈 그냥 기본적으로 얼마 딱 들어가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사업하려고 해. 그럼 일단 가게 있어야 돼. 그럼 가게 월세는 내가 거기서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똑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고정비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주로 임차료나 아니면 감가상각비나 이런 기간 비용. 내가 차 가지고 영업하려고 그랬는데 자동차 보험료는 영업이 잘 되든 안 되든 1년치 한 방에 딱 나오고 끝이잖아. 똑같이. 그런 것들이 고정비 행태를 그리는 원가 요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원가는 우리 변동비 원가하고 다르게 고정비의 총원가는 얘는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고정비 총원가는 조업도가 증감하여도 총원가는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죠. 이제 글로 나왔을 때 이 두 개가 꼬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고정비과 총원가, 변동비의 단위당 원가가 값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죠? 다음 이제 단위당 원가를 가지고 보면 자, 이 월세도 당연히 여러분이 통닭집을 하든 중국집을 하든 닭 한 마리에
짜장면 한 그릇에 월세든 일하는 인부의 인건비든 배달비는 전부 다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월세는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씩 녹여 넣어야 될 것이냐? 자,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나 들어가야 될 것이냐?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방금 제가 한 그릇 당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단위당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단위당 원가를 보면 자, 중국집 월세가 60만 원인데 내가 짜장면을 100그릇을 판다면 한 달 동안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에는 우리가 월세를 6천 원치 넣어서 해야지 우리는 월세가 60만 원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짜장면 200그릇을 판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월세를 짜장면 한 그릇에 3천 원을 녹여 넣어야지 넣으면 우리는 200그릇 팔면 월세가 6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300그릇을 팔면 우리는 2천 원씩 원가를 집어넣어야지 우리는 6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400그릇을 만들면 1,500원씩 한 그릇에 집어넣어야지 6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건데 우리는 이걸 반비례 곡선이라고 하죠.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만들면 작게 들어가는 거. 많이 들어가고 많이 만들면 작게 들어가고 작게 만들면 많이 들어가는 거. 자, 여러분 집 앞에 치킨집하고 강남 지금 우리 학원 아래에 있는 치킨집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치킨집의 월세는 얼마 정도 할까요? 진짜 싸다면 60이고 아니면 100에서 200 사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강남에 있는 여기에 이면도로, 일면도로는 너무 비싸고 일면도로는 월세가 억대예요. 제 학원 쪽이 5층이 1억 5천이에요. 월세가. 유니클로 건물 있죠. 그래서 우리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자, 일반적으로 치킨집 강남 이면도로 지금 저희 학원 근처에 있는 데가 2천에서 3천만 원이에요. 월세가. 자, 그럼 봤을 때 뭐 한 1, 20배 되죠. 그죠? 그럼 이게 부담될 거냐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집 앞에 통닭 파는 거하고 여기서 통닭 파는 거하고 하루에 판매량이 10배만 많을까요? 아니죠. 3, 40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를 단위당 원가로 집어넣는 건 여기 훨씬 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강남이 비쌀 거다라고 했는데 와서 음식 먹으면 막상 안 비싸잖아요. 그죠? 안 비싼 이유가 뭐냐면 고정비가 여기가 더 싸게 들어가요. 사람 수가 여러분 동네 앞보다 10배가 아니라 2, 30배 이상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100배까지도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통닭 파는 건 하루에 1,000마리씩 팔고 그래요. 여러분 집 앞에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고정비를 계산했을 땐 여기가 훨씬 작게 들어가니까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그 박리담회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담회하니까 박리를 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려가는 건데 이게 고정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우리는 한 개당 넣을 수 있는 월세가 양이 작아지잖아. 월세 2, 3천 원인데 했다가 많이 팔리면 한 마리에 넣을 금액은 더 작잖아, 훨씬 더. 그죠?
여러분 집 앞에는 그래서 닭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배달 수수료를 안 쓰려면 시내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는 직원 한 명 써가지고 계속 배달 돌릴 수 있거든. 직원 써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쩌다 보면 배달하시는 분 쓰니까 배달 수수료가 3천 원씩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그게 그런 원리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고정비예요. 그럼 고정비의 원리 이해가시죠? 많이 만들면 한 개당 넣을 수 있는 단위당 원가는 작아지고, 작게 팔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작게 팔면 짜장면에 한 그릇에 월세를 6천 원 넣으면 도대체 얼마짜리 짜장면 만들어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얘가 뭐 1,500원에서 더 많이 해서 한 달 동안 4천 그릇은 팔 수 있겠죠, 짜장면 집이. 그러면 한 개당 150원이 들어간다면 이건 충분하게 뭐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게 단위당 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위당 원가는 특징이 그래서 반비례를 하는 행태를 그리는 걸 고정비 원가 행태를 그리는 요소라고 하는 거고, 얘는 저속도가 증가하면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우리는 반비례적으로 감소 증가한다라는 게 단위당 원가의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변동비 원가 행태를 그리는 거는 재료비 같은 것들이고, 고정비 원가 행태를 그리는 거는 이런 임차료 같은 우리 그냥 조건 없이 정확한 한 달치의 금액이 들어가는 이런 요소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제가 우리 혼합원가 믹스드 코스트 설명드리고 문제도 좀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